사흘째였다. 윤서진은 손에 쥔 휴대전화의 검은 화면을 응시했다. 연결이 되지 않았두. 기계음이 그녀의 고막을 무표정하게 때렸다. 사흘 전부터 고모 김영순과의 통화가 두절되었다. 불길함. 그것은 훈련으로 단련된 감각이 아니라 뼛속 깊이 스미는 짐승 같은 직감이었다. 평생을 홀로 버티며 조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고모였다. 그런 사람이 사흘이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윤서진의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민간인이었다. 이제는 전 707 특수임무단 중령. 검은 베레모와 군복 대신 지금 그녀가 걸친 것은 몸에 꼭 맞는 검은색 가죽 재킷과 청바지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걸이,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는 시선은 군인이던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차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가파른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촌과는 숨막히게 다른 풍경.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아래로 낡고 낮은 빌라들이 곰팡이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도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성남 구시가지.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혹은 시간이 부패하는 듯한 냄새를 풍겼다. 고모가 평생을 보낸 낡은 3층짜리 빌라 앞에 차를 세웠다.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진은 입구를 노려보았다. 이상했다. 현관 공동 출입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서진은 숨을 죽였다. 707에서 배운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발소리를 죽인 채 계단을 올랐다. 2층. 고모의 집인 201호. 현관문 역시 잠겨 있지 않았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밀었다. 고모. 끽 녹슨 경첩 소리가 고막을 긁었다. 집 안에서 풍겨나온 것은 퀴퀴한 절망의 냄새였다. 음식 냄새도 사람 사는 냄새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곳에서나 맡을 수 있는 영혼이 썩어가는 냄새였다. 고모. 저 왔어요. 서진이에요. 그녀는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가 없었다. 냉장고, 텔레비전, 낡았지만 윤이 나던 자개장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마치 거대한 손이 집안을 통째로 훑어간 듯 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 고모 김영순이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초점을 잃은 눈동자,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마네킹 같았다. 그녀는 조카가 들어온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고모, 이게 다 뭐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수많은 죽음과 폭발, 절규를 겪었지만 지금 눈앞에 이 정적만큼 끔찍한 것은 없었다. 김영순의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녹슨 기계처럼 움직여 서진을 향했다. 서진이. 왔니?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거의 소리가 되지 못했다.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누가 이랬어요? 서진이 다가가 어깨를 붙잡고 흔들자 그제야 김영순의 텅 빈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생기였다. 끝났어. 다 끝났어, 서진아.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 집, 내 평생, 내 퇴직금, 전부. 김영수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가리켰다. 서진은 거칠게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성남 태평 3구역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글자들이 눈앞에서 일그러졌다. 태평 3구역. 최근 몇 년간 이 일대에서 가장 말이 많던 재개발 구역이었다. 이게 뭐예요? 고모, 이게 뭐냐고요? 아파트 준다고 했어. 우리 서진이. 이제 중령님 됐으니까. 이런 낡은 빌라 말고
번듯한 새 아파트에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내 평생 모은 돈이랑 빌라 담보 잡아서. 얼마요? 얼마를 넣으셨는데요? 전부. 그 한마디에 서진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사기예요. 이건 사기라고요. 당장 경찰서 가요. 서진이 고모를 부축하려 할 때였다. 김영순이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팔을 뿌리쳤다. 소용없어. 김영순이 비명처럼 외쳤다. 경찰서. 갔었어. 어제도 가고. 그저께도 갔어. 그런데요. 안 된대. 내가 내 손으로 도장 찍었다고. 이건 투자 실패래. 사기가 아니래. 김영순이 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놈들이 나한테 법대로 하라고. 자기들은 잘못 없다고.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누가요? 그놈들이 누군데요? 몰라. 그 사무실. 태평동. 모델하우스. 거기에 문신한 놈들이.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서진은 다시 계약서를 펼쳤다. 조합장이라는 칸에 찍힌 이름. 서혁진.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피비린내가 났다. 고모.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요. 물이라도 좀 마시고. 나 금방 다녀올게요. 어딜 가? 너까지 나서지 마. 그놈들 무서운 놈들이야. 조폭이래, 조폭. 고모가 겁에 질려 그녀의 바지를 붙잡았다. 서진은 그런 고모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군인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작전 지역에 투입된 특수부대원의 눈이었다. 조폭? 서진은 차갑게 비웃었다. 상관없어요. 성남 수정경찰서 민원실은 고모의 집에서 풍기던 것과 다른 종류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땀 냄새와 묵은 서류 냄새, 그리고 체념의 냄새. 그래서요. 고소장 접수하시겠다는 거죠? 책상 너머의 젊은 경사는 하품을 삼키며 서류를 뒤적였다. 고소가 아닙니다. 사기 피해 신고입니다. 아, 민원인분.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하셨고 입금 내역 다 있으시고. 이게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되려면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조합 자체가 유령입니다. 태평 3구역은 이미 다른 시공사가 공공재개발로 논의 중인 곳입니다. 저 지역 주택조합은 인가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진의 냉철한 지적에 경사가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건 저희가 아니라 구청 주택과에 알아보실. 알아봤습니다. 등록된 바 없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경사가 머리를 극적였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지주택 사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피해자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잡기 힘듭니다. 그쪽도 변호사 끼고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놨어요. 수사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낮아졌다. 경사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서류 뒤로 숨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 고소장 접수하시면 순서대로 배당되고 담당 수사관이 연락드릴 겁니다. 몇 달 걸릴 수도 있고요. 사람이 평생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모델하우스라는 곳을 압수수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장 없이 어떻게 합니까? 거긴 엄연히 사유지입니다. 민원인분 마음은 알겠는데. 법이 그래요, 법이. 법. 서진은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다. 서혁진. 이 이름 아십니까? 경사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누구요?
이 유령 조합의 조합장입니다. 아,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경사가 시선을 피했다. 모를 리가 없었다. 이 구역 경찰이 그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성남 구시가지를 기반으로 한 조폭, 중원 패밀리의 실세. 맞습니까? 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직이 물었다. 경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원인분, 그런 위험한 말씀. 경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이유가 증거 불충분입니까? 아니면 그 이름 때문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조폭 따위 무서워서 일 안 합니까? 증거가 없다고요. 경사가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다. 서진은 더 묻지 않았다. 답은 이미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법대로. 네. 고소장 양식 저기 있습니다. 서진은 경사를 지나쳐 경찰서 문을 나섰다. 법대로. 하지만 그 법이 누구의 편인지는 명확해졌다. 태평동의 언덕백이 낡은 빌라들 사이에 섬처럼 떠있는 건물이 있었다. 성남 태평 3구역 지역주택조합. 번쩍이는 금색 글씨가 박힌 거대한 모델하우스였다. 주변의 잿빛 풍경과는 이질적인 탐욕스러운 광채였다. 서진은 길 건너편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곳을 관찰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모델하우스 입구로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입구에는 정장 차림이지만 귀밑머리를 짧게 밀고 험악한 인상을 한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조폭이었다. 흐흐. 서 대표님.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김 사장 말 다 했어? 여기가 어딜 봐서 누추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속이지. 깎듯이 허리를 숙이는 중년 남성과 배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는 남자. 서혁진. 서진은 재킷 주머니 속의 소형 망원경으로 그의 얼굴을 확대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기름진 머리카락, 비싼 시계, 그리고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잔인한 눈. 저놈이다. 고모의 평생을 삼킨 악귀. 모델하우스 안에서는 요란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들은 이미 빼앗은 돈으로 축배를 들고 있었다. 서진은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계산을 시작했다. 입구에 가드 최소 4명, 내부에 최소 대여섯 명. 저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을 자신들의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법은 더딜 것이다. 그 사이 고모와 같은 피해자들은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영역. 707 시절 그녀가 수없이 맞닥뜨렸던 회색지대. 서진은 조용히 망원경을 내렸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를 연료로 삼는 명료한 작전 계획만이 번뜩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고모에게 걸던 것과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지만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예요. 박준영 씨. 수화기 너머로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아니, 윤중령님? 박준영. 과거 그녀가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구해냈던 정보원이었다. 그녀에게 목숨을 빚진 남자였다. 이제 중령 아닙니다. 그냥 윤서진이에요. 아, 네. 이게 얼마만입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용건만 하죠. 준영 씨, 나한테 빚이 하나 있죠? 물론입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란 빚이죠. 서진은 저 멀리 괴물처럼 불을 밝힌 모델하우스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 빚 지금 갚을 때가 됐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뭐든 말씀만 하십시오. 성남의 서혁진이라고 압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박준영 역시 이 세계의 어둠을 아는 자였다. 알다 뿐이겠습니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아니 제일 악질인 놈입니다. 어쩌다 그 이름을, 그놈이 내 가족을 건드렸어요. 그놈들 본 거지. 태평동 모델하우스, 내부 구조, 경비 상황, 서혁진의 동선. 전부 알아내줘요. 박준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팀장님, 그놈들.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놈들입니다. 그냥 조폭이. 그래서 준영 씨한테 연락한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는 저들을 잡을 수 없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는 울타리 밖으로 나갈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성남 구시가지를 삼켰다. 윤서진은 태평동이 아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중원구의 낡은 여관방에 있었다. 지도 한 장을 펼쳐두고 조금 전 박준형과의 통화 내용을 복기했다. 팀장님, 아니 윤서진 씨, 그놈들은 괴물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박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포가 배어 있었다. 그것이 서진이 그를 신뢰하는 이유였다. 박준영은 이 세계의 어둠을 알았고 그 무게를 알기에 허튼 수작을 부리지 않는 남자였다. 과거 분쟁 지역에서 서진은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냈다. 그 빚은 박준영의 목숨 그 자체였다. 서혁진은 그냥 조폭이 아닙니다. 그는 기업입니다. 이 일대 상권 유흥 그리고 이런 사기 사업까지. 돈이 되는 건 뭐든 합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건드리면 다칩니다. 정보만 줘요, 준영 씨. 판단은 내가 해요. 내일 자정 모란시장 뒤편, 지금은 문 닫은 폐차장. 거기서 뵙죠. 절대로 혼자 오셔야 합니다. 서진은 지도 위에 모란시장을 붉은 펜으로 그었다. 그녀는 박준영을 믿었다. 하지만 707에서 배운 첫 번째 수칙은 아무도 믿지 말아였다. 그녀는 플랜 B를 염두에 둔 채 차가운 방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자정. 모란시장의 시끌벅적함이 잠든 시간, 폐차장의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진 씨. 어둠 속에서 나타난 박준영은 몇 년 새 꽤 늙어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 깊게 팬주름. 그는 서진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놈들. 서혁진의 눈과 귀는 성남 어디에나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져왔어요? 서진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박준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이동식 저장장치 하나와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냈다. 이게 제가 구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는 폐차장 구석, 달빛이 겨우 드는 곳으로 서진을 이끌었다. 종이 뭉치를 펼치자 태평동 모델하우스의 조잡한 내부 도면이 나타났다. 이건 그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인부로 잠시 일했던 제 지인이 기억을 더듬어 그린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구조는 맞을 겁니다. 서진의 눈이 도면을 빠르게 훑었다. 1층은 조합원들을 속이기 위한 화려한 전시장. 2층은 사무실과 상담실. 그리고 3층. 3층 전체가 서혁진의 개인 사무실입니다. 문제는 박준영이 도면의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곳으로 가는 길이 하나뿐입니다. 1층 로비를 거쳐서 2층 사무실을 통과해야 하는데 입구에만 4명, 2층에 최소 6. 그리고 3층 입구에는 별도의 경비 인력이 또 있습니다. 전부 그놈의 수족들이에요. 보안 시스템은
최첨단입니다. 모든 출입문에 전자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 복도마다 감시 카메라가. 박준영이 무언가 생각난 듯 이동식 저장 장치를 가리켰다. 이 안에 그 보안 시스템의 순찰 주기를 빼돌린 파일이 있습니다. 2시간마다 딱 5분. 시스템 점검을 핑계로 서버가 리셋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5분. 충분했다. 서혁진은 언제나 거기에 있나요? 아닙니다. 놈은 아주 교활해요. 자기 사무실에는 일주일에 2~3번, 그것도 불시에 들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낸 바로는 내일 모레 자정에 큰손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엽니다. 아마도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연회를 여는 거겠죠. 서진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놈의 사무실에 분명히 이중 장부가 있을 겁니다. 그놈이 누구에게 돈을 먹였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죠. 박준영은 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서진 씨, 이걸 가지고 제발 언론이나 검찰 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혼자서는. 준영 씨. 서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한 신뢰감이 있었다. 언론은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검찰은 이미 그놈들과 한패일지도 모르죠. 내가 그 증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려고 당신을 부른 거고요. 박준영은 서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수년 전 포화 속에서 자신을 구해냈을 때와 변함이 없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맹수의 눈이었다.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준영이 마지막으로 도면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건물 뒤편, 지금은 쓰이지 않는 낡은 환풍구. 경비가 가장 소홀한 곳이죠. 아마 거길 통하면 2층 복도 천장으로 연결될 겁니다. 유일한 사각지대입니다. 고마워요, 준영 씨. 이 빚은 이걸로 갚은 겁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박준영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제 목숨은 언제나 팀장님 것입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박준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그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살아남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만큼 서혁진이 위험한 존재라는 뜻이었다. 서진은 다시 여관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도면을 벽에 붙이고 박준영이 준 시스템 순찰 주기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작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진입로 건물 뒤편 환풍구. 진입시간 내일 모레, 자정에서 5분 사이. 시스템 리셋 타임. 목표 3층 서혁진의 사무실. 이중 장부 및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확보. 장비 소음 제거 전투화, 야간 투시경, 소형 카메라, 신호 교란기, 그리고 비살상용 제압 도구.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모든 전술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고모가 입원한 요양병원을 찾았다. 김영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만에 사람이 바싹 말라 있었다. 고모. 저예요. 김영수는 반응이 없었다. 고모. 조금만 더 버텨요. 서진이 고모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그때 김영순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서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그런 소리 말아요. 서진은 목이 메는 것을 참았다. 내가 다 돌려놓을게요. 고모가 잃어버린 거. 아니, 그놈들이 빼앗아간 거. 전부 다 몇 배로 갚아주게 할게요.
김영수는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조카를 바라볼 뿐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서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서울 황학동 벼룩시장과 용산 전자상가를 샅샅이 뒤졌다. 군용 장비를 민간인이 구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대체할 물건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암벽 등반용 로프와 하네스, 산업 현장용 소형 절단기, 전파사에서 구한 고성능 신호 교란기 부품, 그리고 그녀의 손에 익숙한 묵직한 무게감의 3단봉. 그날 밤 여관방에서 그녀는 모든 장비를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분노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치밀한 계획과 냉철한 이성으로 움직였다. 서혁진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그녀는 법이 미치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그를 심판할 터였다. 작전까지 남은 시간 24시간. 서진은 눈을 감고 태평동 모델하우스의 내부를 머릿속에 그렸다. 환풍구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서혁진의 목에 3단봉을 겨누는 순간까지 수백,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펼쳐졌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작전 당일 밤 11시 성남 구시가지는 죽은 듯 고요했다. 태평동 모델하우스만이 주변의 어둠을 비웃듯 저속한 불빛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고급 세단들이 연이어 미끄러져 들어와 발렛 파킹을 맡기는 사내들에게 열쇠를 던졌다. 아이고 서 대표님, 오늘 아주 끝내줍니다. 허허, 김 의원님 오셨습니까? 들어가시죠.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서혁진은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가증스러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성남 태평 3구역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간판이 조명발을 받아 번쩍였다.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세운 바벨탑이었다. 서진은 약 200m 떨어진 맞은편 건물의 옥상에 엎드려 있었다. 전술용 망원경으로 그녀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지역 정치인, 중견 건설사 임원 그리고 낯익은 얼굴. 수정경찰서에서 그녀를 상대했던 그 젊은 경사였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서혁진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고 있었다. 서 대표님, 요새 좀 뜸하십니다. 아, 김경사. 고생 많네. 자네 덕분에 골치 아픈 노친네들 좀 정리했어. 안에 들어가서 한잔해. 이따 내가 따로 챙겨줄게. 헤헤. 감사합니다, 대표님. 서진은 조용히 망원경에서 눈을 뗐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경찰, 법. 그 모든 것이 저들의 편이었다. 박준영의 말이 맞았다. 이곳은 법의 울타리 바깥이었다. 그녀는 손목시계의 야광 바늘을 확인했다. 자정까지 30분. 그녀는 옥상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모델하우스 뒤편. 박준영이 말했던 낡은 환풍구는 잡초와 쓰레기 더미에 가려져 있었다. 서진은 주변을 경계했다. 순찰 중인 경비 2명이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들었냐? 오늘 저 영감탱이들한테 돈 좀 뜯나 보더라. 그러게 말이다. 저 영감들 돈 빨아서 우리 월급 주는 거니 뭐. 근데 저번에 그 할망구는 어떻게 됐냐? 몰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됐겠지. 서 대표님 스타일 알잖아. 걸리적거리면 그냥 싹. 서진의 이가 어금니에 강하게 맞물렸다. 경비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서진은 고양이처럼 쓰레기 더미를 파헤쳤다. 녹슨 쇠창살로 막힌 환풍구. 그녀는 소형 절단기를 꺼냈다. 지익. 마찰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특수 절단날이 쇠창살을 부드럽게 잘라냈다. 자정 10분 전. 그녀는 좁은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안은 7년 묵은 먼지와 쥐똥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다. 녹색으로 빛나는 시야 속으로 복잡한 배관들이 얽혀 있었다.
박준영이 그려준 도면은 정확했다. 그녀는 포복 자세로 먼지를 뒤집어쓰며 전진했다. 아래층에서 울리는 저속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진동으로 전해져 왔다. 그들은 지금 그녀의 고모가 평생을 바친 돈으로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자정 1분 전, 그녀는 도면상의 2층 복도 천장에 도달했다. 박준영의 말대로 이곳은 경비 순찰 경로에서도 감시 카메라의 각도에서도 벗어난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자정. 정확히 그 순간 모델하우스 전체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였다. 시스템 리셋. 지금부터 5분. 서진은 천장의 얇은 합판을 조용히 밀어냈다. 2층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로프를 고정한 뒤 소리 없이 복도로 착지했다. 그녀의 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3층으로 향하는 직원용 비상계단. 그 입구에 전자잠금 장치 앞에 섰다. 이런. 박준영이 말한 것과 다른 신형 보안 시스템이었다. 서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신호 교란기를 작동시켰다. 삐비빅. 기계가 오류를 일으키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젠장. 그녀는 곧바로 플랜 B로 전환했다. 잠금장치 덮개를 뜯어냈다. 복잡한 전선들. 707에서 배운 폭발물 처리 및 전자전 기술. 그녀는 2개의 선을 뽑아 직렬로 연결했다. 치직. 육중한 방화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3분 경과. 그녀는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3층. 서혁진의 사무실 앞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경비 2명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파티에 정신이 팔린 건가? 아니었다. 사무실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함정이다. 서진의 모든 감각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울타리 밖에 있었다. 그녀는 문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불이 일제히 켜졌다. 눈이 부신 조명 아래 방 한가운데 서혁진이 와인 잔을 흔들며 소파에 앉아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드디어 오셨네. 윤서진 씨. 서진은 즉각 자세를 낮추고 주변을 살폈다. 방 안에는 서혁진뿐.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 늙은이. 김영순이 고모였나? 꽤 오래 버티더라고. 하하. 내 놈. 찾는 게 이건가? 서혁진이 테이블 위에 노트북 컴퓨터와 두툼한 장부 하나를 툭툭 쳤다. 어떻게 알았냐고. 하긴 707 중령님이라길래 좀 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서혁진이 소파에서 일어섰다. 내가 믿었던 그 구멍. 내가 유일한 사각지대라고 믿었던 그 환풍구. 그가 사무실 한쪽 벽을 가리켰다.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 화면. 그녀가 환풍구를 기어 들어오는 모습, 복도에 착지하는 모습, 잠금 장치를 해체하는 모든 순간이 녹색의 야간 투시 화면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 환풍구 안에 내가 직접 카메라를 달아놨거든. 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박준영. 아, 그 쥐새끼? 그래. 아주 연기 잘하더군. 서혁진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년 목숨값으로 그놈 빚을 전부 탕감해줬지. 자기 목숨 빚진 은인이라더니. 돈 앞에서는 목숨도 똥값이더군. 안 그래? 그 순간 서진의 등 뒤에서 닫혀있던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이제야 오셨습니까? 팀장님.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죄책감과 비굴함이 뒤섞인 표정의 박준영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양옆으로 쇠파이프를 든 덩치 큰 사내 둘이 서진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뱀의 소굴 그 한가운데였다. 사무실의 공기는 찢어질 듯한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윤서진의 등 뒤에서 들려온 박준영의 목소리는 낯선 사람의 것처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준영이 거기에 서 있었다. 몇 년 전 분쟁의 포화 속에서 구출했을 때처럼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 그러나 그때와 지금 그 공포의 대상은 완전히 달랐다. 그의 양옆을 지키고 선 쇠파이프를 든 사내들은 그저 배경일 뿐, 이 배신극의 주인공은 박준영과 서혁진이었다. 팀장님. 박준영이 입술을 달싹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서진의 시선은 그에게서 멀어져 다시 방 안의 서혁진에게 고정되었다. 박준영. 그 빚, 이렇게 갚는 거였나? 서진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끓는 점을 넘어 차갑게 식어버린 경멸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박준영은 그 말에 심장이 꿰뚫린 듯 가슴을 부여잡았다. 팀장님. 아니, 윤서진 씨. 당신은 몰라. 당신은 늘 영웅이었지. 하지만 나는 빚더미 속에서. 닥쳐, 이 쥐새끼야. 서혁진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었다. 어디서 감성팔이야. 그냥 돈이 좋다고 말해. 팀장님 목숨값보다 서혁진 대표님이 주시는 돈이 훨씬 큽니다. 하고. 하하. 서혁진은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이 연극의 연출자처럼 서진의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윤서진 씨. 전 707 특수임무단 중령. 야, 훈장 아니야, 훈장. 그가 서진의 어깨를 툭툭 치려 했다.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악. 서혁진의 표정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손목이 부서질 듯한 악력이었다. 에이, 이 미친년이. 그가 소리치자마자 박준영 옆에 있던 덩치 둘이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다. 놔, 이년아. 서진은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밀쳐냄과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았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재떨이를 움켜쥐었다. 팀장님, 안 돼. 박준영이 비명을 질렀다. 쇠파이프가 서진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서진은 몸을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맹수와 같았다. 첫 번째 사내의 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서진은 이미 그의 턱 밑에 파고들어 있었다. 쿵. 크리스털 재떨이가 사내의 명치를 후려쳤다. 소리와 함께 사내가 숨을 토해내며 무너졌다. 이 새끼가. 두 번째 사내가 파이프를 휘둘렀다. 서진은 첫 번째 사내의 몸을 방패 삼아 그 공격을 막아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뼈와 쇠가 부딪혔다. 크악. 첫 번째 사내의 비명이 터졌다.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지는 사내의 등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두 번째 사내가 당황하여 파이프를 고쳐 잡는 순간 서진의 발이 그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우지끈. 목이 꺾이는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인간이 내서는 안 될 각도로 고개가 돌아간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사무실에는 서혁진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쓰러진 두 사내의 신음, 그리고 박준영의 흐느낌만이 남았다. 서혁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와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붉은 와인이 카펫을 적시는 것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에이, 이게 무슨. 그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저 군인 출신 여자 하나가 감히 자기 성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서진은 재떨이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툭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녀는 손목을 풀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서혁진을 바라보았다. 두 가지 실수를 했군 서혁진. 무슨. 첫째, 박준영 같은 배신자를 믿었다는 거. 서진의 시선이 문 앞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박준영을 향했다.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도 배신하지.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내 놈이 준 돈의 무게가 내 목숨의 빚보다 무거웠을 뿐이야. 그 말은 더 큰 공포 앞에서는 내 놈도 배신한다는 뜻이지. 뭐? 둘째, 서진이 서혁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서혁진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나를 이 방으로 끌어들였어야 했어. 내 놈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녀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이중 장부를 가리켰다. 내 놈이 자랑하던 그 증거. 내가 가지러 온 게 아니야. 뭐라고? 내가 직접 나한테 가져다 준 거지. 서진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이 상황 전체를 비웃는 승리자의 미소였다. 박준영. 그녀가 나직이 불렀다. 박준영이 고장난 인형처럼 움찔거렸다. 내 놈이 서혁진한테 내 정보를 팔아넘길 때 서혁진이 이 방에서 나를 기다릴 거라는 것도 알았겠지. 그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일 모레 자정이라는 시간을 흘린 거야. 서진은 서혁진을 바라보았다. 내 놈이 이 방에서 나를 기다리게 하려고. 서혁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내 놈이 나를 잡으려고 이 방에 경비들을 숨겨두지 않고 저런 어설픈 쥐새끼 박준영과 덩치 2명만 데리고 쇼를 벌이게 하려고. 그녀는 박준영이 건넨 위조된 도면을 떠올렸다. 박준영은 서진을 속이기 위해 가짜 도면을 주었지만 서진은 그가 가짜를 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떻게 내가 경찰서에서 만났던 그 김경사. 기억나나? 서혁진의 눈이 커졌다. 그놈이 나한테 그러더군. 서혁진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놈은 괴물이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지. 서진은 서혁진의 책상으로 다가가 그의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아, 이놈은 내가 직접 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뭘 하려는 거야? 서혁진이 소리쳤다. 글쎄, 내 놈이 그렇게 자랑하던 보안 시스템. 아직 5분이 다 안 지났나? 서진은 박준영이 알려준 시스템 리셋 시간 5분 역시 거짓이었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진을 이 방에 가두기 위한 미끼였다. 박준영. 서진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살 길은 하나야. 그녀는 인터컴에 대고 말했다. 서혁진이 이 모든 범죄를 자백하는 녹음 파일. 내가 지금 녹음 중이거든. 뭐시? 서혁진이 책상 밑을 뒤졌지만 녹음기는 없었다. 어딨어? 여기. 서진이 자신의 가죽 재킷 안주머니를 가리켰다. 그녀가 이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다. 서혁진이 스스로 이중 장부가 있다고 떠들고 경찰을 매수했다고 자랑하고 박준영이 배신했다고 고백하는 모든 순간이 박준영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는 서혁진과 윤서진 사이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버려졌음을 깨달았다. 자, 박준영. 선택해. 서진이 말했다. 저 문을 열고 도망가서 서혁진의 추격자들에게 평생 쫓기며 살 거냐? 그녀는 문을 막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 덩치 둘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들의 눈은 이제 서진이 아니라 배신자 박준영을 향해 있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죄를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거냐? 법?
법은 내 편이야, 이 미친년아. 서혁진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래. 내 편이겠지. 서진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노트북과 이중 장부를 자신의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래서 내가 내 놈의 법이 아니라 내 법으로 심판하러 온 거야. 그녀는 문을 막아선 덩치 둘을 향해 걸어갔다. 비켜. 한마디였다. 덩치들은 움찔했다. 아까의 그 압도적인 폭력. 그들은 서혁진을 쳐다봤다. 뭐해, 이 병신들아. 전연 잡아. 서혁진이 고함을 질렀다. 덩치들이 망설이며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서진은 더 이상 재떨이를 쓰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칼처럼 허공을 갈랐다. 한 놈의 팔목을 꺾어 안쪽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다른 놈의 턱을 가격했다. 동시에 꺾인 팔을 지렛대 삼아 첫 번째 놈을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그녀는 쓰러진 놈들의 몸을 넘어 문 앞에 얼어붙은 박준영 앞에 섰다. 넌. 박준영은 공포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잔인한 한마디를 던졌다. 내가 나한테 준 빚. 이자는 내 놈의 남은 평생으로 받지. 그녀는 박준영을 옆으로 밀쳤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문 밖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한 것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자 복도를 가득 메운 수십 명의 조폭들이 그녀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3층 전체가 이미 포위되어 있었다. 서혁진이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미친놈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하하하. 윤서진. 내가 이길 줄 알았지.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긴 내 성이야. 내 왕국이라고. 그는 인터컴을 통해 소리쳤다. 다 들었지. 전연이다. 전연을. 산채로. 잡아. 복도를 가득 메운 사내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내들며 서진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완벽한 사면초가. 뱀의 소굴, 그 가장 깊은 심장이었다. 붉은 비상등이 복도를 지옥처럼 물들였다. 수십 명의 눈동자가 일제히 윤서진을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 쇠파이프, 심지어 날이 선 회칼까지 들려 있었다. 한 사람을 상대로 한 과도한 무력이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서진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서혁진이 사무실 안에서 비틀거리며 기어나왔다. 뭐해? 전연의 팔다리부터 부러뜨려. 내가 직접 전연의 숨통을 끊을 거니까. 서진은 가방을 고쳐맸다. 그 안에는 서혁진의 범죄가 담긴 노트북과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고모의 피눈물이었고 이 싸움의 명분이었다. 크아! 가장 앞에 있던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서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달려드는 사내를 향해 마주 달려들었다. 707 대테러 훈련의 핵심은 공포의 무력화다. 적이 열이든 백이든 가장 위협적인 선두를 무너뜨려 후방의 사기를 꺾는다. 사내의 파이프가 정수리를 노리고 내려찍는 순간 서진은 그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 자체가 무기였다. 팔꿈치가 사내의 늑골을 강타했다. 쩍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숨을 삼켰다. 서진은 멈추지 않고 그의 팔을 꺾어 안쪽으로 돌리며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밀고 나갔다. 비켜. 그녀는 방패가 된 사내의 등을 밀며 조폭들의 무리 한가운데로 돌진했다. 에이, 미친년이. 사방에서 공격이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동료가 다칠까봐 주저했다. 서진은 그 찰나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방패로 썼던 사내를 다음 상대에게 집어 던졌다. 두 사람이 엉켜 넘어지는 사이 그녀는 옆에 있던 놈의 손목을 꺾어 회칼을 빼앗아 들었다. 칼.
전현이 칼 들었다. 상황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진은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칼날이 아니라 칼자루의 묵직한 끝부분을 사용했다. 인체급소, 관자놀이, 턱관절, 명치, 무릎. 그녀의 움직임은 춤이라기엔 너무나 치명적이었고 싸움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것은 사륙이 아니라 완벽한 제압이었다. 젠장, 젠장, 비켜. 서혁진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왕국에서 수십 명의 병사들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무너지고 있었다. 준영, 박준영 이 새끼야. 뭐해? 서혁진이 아까부터 구석에서 벌벌 떨고만 있던 박준영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전현 막아. 전현 못 막으면 내 가족들. 협박. 그것은 박준영을 묶어둔 가장 강력한 족쇄였다. 박준영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서혁진과 지옥의 화신처럼 복도를 뚫고 나오는 서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때였다. 팀장님. 박준영이 절규하듯 외쳤다. 그는 서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진의 눈이 순간 그를 향했다. 배신자의 마지막 발악인가. 하지만 박준영은 서진을 지나쳐 그녀의 등 뒤에서 강목을 휘두르려던 사내의 등을 껴안았다. 도망. 가세요. 푹. 사내의 손에 들려있던 날카로운 무언가가 박준영의 옆구리를 꿰뚫었다. 박준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피를 토하며 서진을 바라보았다. 이게 제 빚 갚음입니다. 그는 서진을 공격한 사내를 붙잡은 채 함께 복도 아래로 쓰러졌다. 준영 씨. 서진의 외침은 찰나였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박준영의 죽음 혹은 빈사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값이었다. 서진은 그 희생을 헛되이 만들 수 없었다. 그녀는 박준영이 만들어준 그 짧은 틈을 이용해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비상계단으로 몸을 날렸다. 계단 막아. 전현 계단으로 갔다. 서혁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진은 쇠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활강하듯 미끄러져 내려갔다. 2층. 그녀가 올라왔던 복도. 그곳에도 이미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여기다. 그들은 서진이 3층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계단 입구를 막아섰다. 위에서는 서혁진의 무리가, 아래에서는 새로운 적들이 그녀를 압박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2층 사무실의 유리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아까의 그 어두컴컴한 사무실. 서혁진이 파티장으로 쓰던 1층과 달리 이곳은 실제 사기 행각이 벌어지던 콜센터와 사무 공간이었다. 불 켜. 사내들이 뒤따라 들어오며 벽의 스위치를 찾았다. 서진은 그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파티션 기둥을 발로 걷어찼다. 우르르쾅. 도미노처럼 수십 개의 파티션과 책상, 컴퓨터들이 연달아 무너져 내렸다. 크악. 뭐야? 어둠 속에서 사내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진은 그들이 만들어낸 혼란 속을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그녀의 눈은 이미 야간 투시경을 쓴 것처럼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2층의 구조를 떠올렸다. 박준영이 준 가짜 도면에도 이곳의 구조는 진짜와 섞여 있었다. 그녀가 노린 것은 창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창문으로 가지 않았다. 저기 창문이다. 창문으로 도망친다. 한 사내가 소리치자 모든 시선이 창문으로 몰렸다. 서진은 그들의 예상을 비웃듯 반대편 화장실로 향했다. 젠장, 아무도 없잖아.
그때 사무실의 형광등이 일제히 켜졌다. 서혁진이 부하들을 이끌고 2층으로 내려와 있었다. 그는 무너진 파티션 사이를 보며 이를 갈았다. 인연이 쥐새끼처럼 샅샅이 뒤져. 이 건물에서 절대 못 나가. 서진은 여자 화장실 가장 안쪽 칸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과 장부를 꺼내 품 안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그녀는 화장실 창문을 열었다. 모델하우스 2층. 땅으로부터의 높이는 상당했다. 하지만 그녀가 바라본 곳은 땅이 아니었다. 화장실 창문 바로 옆을 지나는 낡은 도시가스 배관. 찾았다. 여기. 화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창틀을 밟고 뛰어올랐다. 그녀의 손이 차가운 쇠 배관을 움켜쥐었다. 저기 있다. 총. 이 나라에서 총소리를 들을 일은 없어야 했다. 하지만 서혁진의 부하 중 하나가 불법으로 개조한 듯한 사제 총기를 꺼내 들었다. 대표님, 전현이. 쏴 죽여. 서혁진이 이성을 잃고 고함쳤다. 탕. 고요한 성남 구시가지의 밤을 찢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총성은 메아리가 되어 태평동의 낡은 빌라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윤서진은 총알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붙잡고 있던 창틀을 박살내는 것을 어깨너머로 느꼈다. 그녀는 도시가스 배관에 매달린 채 숨을 죽였다. 놓쳤잖아, 이 병신아. 아니. 분명히 저기. 서혁진의 부하들이 창문으로 몰려들어 밖을 살폈지만 서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배관을 타고 내려간 것이 아니었다.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2층 창문에서 배관을 잡고 3층을 지나 옥상 난간을 향해 젖은 힘을 다해 기어오르고 있었다. 군 시절 수직 장애물 돌파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옥상으로 간 건지도 몰라. 몇 놈은 옥상으로 가. 서혁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래에서 울렸다. 젠장.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옥상 난간을 붙잡고 몸을 던지듯 굴러 옥상 바닥에 쓰러졌다. 거친 숨이 터져나왔다. 가방을 확인했다. 장부와 노트북은 무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옆구리, 아까 유리창을 깰 때 튄 파편에 깊게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고통을 무시하며 일어섰다. 옥상 문이 있는 쪽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옥상 끝으로 달려갔다. 모델하우스는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지만 바로 옆에는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이 바싹 붙어 있었다.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얼핏 봐도 4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다. 저기 있다. 옥상 문이 열리고 쇠파이프를 든 사내 셋이 뛰쳐나왔다. 도간에 든 쥐다. 하하. 그들은 서진이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서진은 옥상 난간 위에 섰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날렸다. 야. 전현 뛰어내리려는 거 아니야? 사내들이 주춤했다. 서진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 뒤로 막 옥상에 도착한 서혁진을 바라보았다. 서혁진의 얼굴은 분노와 피로 그리고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윤서진. 서진은 그에게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이중 장부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이게 내 놈의 목숨줄이지. 전현이. 당장 이리 내놔. 서혁진이 발악했다. 가지러 와. 서진은 비웃음과 함께 몸을 뒤로 날렸다. 미쳤어. 사내들이 경악하며 옥상 끝으로 달려갔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추락하는 서진이 아니었다. 서진은 옆 건물 5층 상가 옥상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거리가 모자랐다. 그녀의 몸은 옥상 바닥이 아닌 그 건물 외벽에 어지럽게 설치된 대형 실외기들 위로 떨어졌다. 쿡쾅. 커헉. 엄청난 충격과 함께 낡은 실외기 지지대가 무너져 내렸다. 서진의 몸이 지지대와 엉켜 5층과 4층 사이 허공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렸다. 저기 있다. 아직 살아있어. 모델하우스 옥상에서 사내들이 소리쳤다. 으아, 아까 그 총 어딨어? 서혁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서진은 끊어질 듯한 팔의 고통을 참으며 무너진 지지대를 딛고 일어섰다. 그녀는 상가 건물의 4층, 굳게 닫힌 창문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군홧발이 아닌 전투화에 가까운 신발을 신은 발로 창문을 냅다 걷어찼다. 와장창. 또 한 번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상가 건물 4층의 텅 빈 사무실 안으로 굴러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위로 그녀의 피가 뚝뚝 떨어졌다. 콜록.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섰다. 가방을 확인했다. 노트북은 충격으로 모서리가 깨졌지만 장부는 무사했다. 잡아. 옆 건물로 튀었어. 당장 쫓아가. 모델하우스에서 울리는 서혁진의 목소리가 이제는 멀게 들렸다. 서진은 깨진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모델하우스가 저 뱀의 소굴이 불을 밝힌 채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상가 건물의 비상계단을 향해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녀는 건물을 빠져나와 태평동의 거미줄 같은 골목길로 스며들었다. 그녀가 처음 이 잿빛 도시에 발을 들였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저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들려 있었다. 서혁진은 자신의 성에서 빠져나간 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모든 인력을 풀 것이다. 경찰, 조폭, 그가 매수한 모든 권력이 그녀를 쫓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서진은 골목길의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빗물에 젖어 작동할지 알 수 없었지만 다행히 화면이 켜졌다.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중령, 자네, 살아있었나? 707 시절 그녀가 유일하게 존경했던 그리고 지금은 군복을 벗고 다른 곳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옛 상사였다. 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열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군님. 그녀는 골목길 벽에 피투성이의 몸을 기댄 채 저 멀리 동이 터오는 성남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새벽의 냉기는 피냄새를 머금고 윤서진의 폐부를 찔렀다. 골목길 벽에 기댄 그녀의 몸은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이미 바지를 축축하게 적시고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윤중령, 자네, 살아있었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수년이 지났음에도 변함없이 묵직하고 단단했다. 강민철, 예비역 육군 소장, 707을 지휘했던 그녀의 옛 상사.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직속 비서실,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에서 국가의 암을 도려내는 일을 하는 남자. 장군님, 강민철 실장님.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이런 시간에 위치 말하게. 강민철의 목소리에는 질문이나 당황이 없었다. 오직 명령만 있었다. 성남, 수정구, 태평동, 상가 건물, 뒤편 골목, 5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게. 어떠한 소리에도 반응하지 말고 그 자리에 죽은 듯이 있게.
5분 뒤 검은색 세단이 골목 입구를 막을 꺼내.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자가 밤안개가 직군요라고 할 걸세. 그 차에 타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중령. 강민철이 나직이 덧붙였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네.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쥔 채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다. 5분. 그녀는 의식이 꺼지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다. 옆구리의 상처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고통이 있어야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다. 저 멀리서 서혁진의 부하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없어. 이쪽 골목엔 없어. 빌라 옥상까지 다 뒤져. 전연 피 흘리고 있어서 멀리 못 가.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다. 1분, 2분. 서진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어둠의 일부가 되었다. 4분이 지났을까. 골목 입구에 불빛 하나가 비치더니 엔진 소리도 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골목을 완전히 막아섰다. 서혁진의 부하들이 그 차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뭐야, 저 차는.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서혁진의 부하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어둠 속 서진이 숨은 곳을 향해 정확히 고개를 돌렸다. 밤안개가 짙군요. 서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벽을 짚고 일어섰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조폭들이 소리쳤다. 저기 있다. 전현이다. 그들이 달려들려던 순간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더 내렸다. 그들은 조폭들처럼 흉기를 들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재킷 안쪽으로 손을 넣는 신용을 했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산전수전 다 겪은 조폭들의 발이 바닥에 얼어붙었다. 저들은 급이 달랐다. 흉기를 든 조폭이 아니라 국가가 훈련시킨 요원의 살기였다. 에이, 이 새끼들. 뭐야? 서진을 부축하러 온 남자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자상, 그리고 타박상. 출혈이 심합니다. 차에 태워. 서진은 그들의 부축을 받으며 차 뒷좌석에 쓰러지듯 몸을 실었다. 저놈들 잡아. 조폭 하나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만 세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후진하여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성남의 미로를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화도로에 진입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찌른 것은 잿빛 골목의 피비린내가 아닌 강렬한 소독약 냄새였다. 일어났나. 강민철이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모든 것이 회색 비친 방. 안가였다. 여기는 걱정 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니까. 서혁진의 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물이라도 여긴 못 찾아. 서진은 몸을 일으키려 했다. 옆구리에 붕대가 단단히 감겨 있었다. 자네 갈비뼈에 금이 갔고 옆구리는 5반을 꿰맸네. 뇌진탕 증세도 있고. 하지만 자네는 괴물이니 이틀이면 회복하겠지. 강민철은 농담을 하는 투가 아니었다. 가방은 여기 있네. 강민철이 옆 테이블의 가방을 가리켰다. 피와 흙으로 더러워진 가방. 피에 젖은 장부와 모서리가 박살난 노트북. 자네 이거 하나 가지러 거길 들어갔다 나온 건가? 서진은 침묵으로 대답했다. 강민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군복을 벗을 때 나는 자네가 평범하게 살길 바랐네. 하지만 자네의 본성은 어쩔 수 없군. 불의를 보면 그걸 태워버릴 때까지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본성. 고모님이 평생을 잃었습니다. 알고 있네. 지금 우리 팀이 그 노트북을 복구 중일세. 장부는 이미 스캔을 떴고. 강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서혁진.
중원 패밀리의 실세이자 성남 구시가지 일대의 모든 검은 돈을 주무르는 놈. 우리도 주시하고 있었네. 하지만 놈은 꼬리가 없었지. 자네가 그 심장을 통째로 뽑아온 걸세. 경찰이. 반패입니다. 수정경찰서의 김경사라는 자가 그놈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놈뿐만이 아닐 걸세. 강민철이 차갑게 말했다. 그런데 윤중령. 문제가 생겼네. 그가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켰다. 지역 케이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새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한 지역 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괴한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괴한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 여성 윤모 씨로 화면에 흐릿하지만 분명한 서진의 얼굴 사진이 떴다. 윤 씨는 조합 가입 문제로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법 침입하여 경비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장에 있던 박모 씨를 살해한 뒤. 뭐라고요? 서진의 눈이 커졌다. 박준영을 내가 살해? 서혁진의 반격일세. 강민철이 텔레비전을 껐다. 놈이 자네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운 걸세. 박준영은 자네의 칼이 아니라 서혁진의 부하 칼에 찔렸는데도 말이야. 현장의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매수한 경찰을 통해 자네에게 살인 혐의로 수배령을 내렸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붕대를 감은 옆구리가 터질 듯 아파왔다. 그놈은 지금 언론을 이용해 자네를 투자 실패의 격분에 난동을 부린 정신 나간 전직 군인으로 만들고 있네. 그리고 자신은 그 피해자인 척 병원에 입원까지 했더군. 자네한테 맞은 팔목 때문에. 거짓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세상은 저 자극적인 이야기를 믿을 걸세. 특수부대 출신 여성의 묻지마 난동이라. 아주 잘 팔리는 이야기지. 서진은 이가 갈렸다. 서혁진은 그녀의 고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명예, 그리고 박준영의 마지막 빚갚음까지 더럽히고 있었다. 이제 자네는 공식적으로 살인 용의자이자 도주범이 됐네. 강민철이 다시 그녀의 침대아에 앉았다. 그의 눈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 윤중령.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게. 하지만 이건 명령일세. 자네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네는 사살당할 수도 있어. 서혁진이 매수한 경찰이든 그의 부하들이든 그들은 자네를 체포하려 하지 않을 걸세. 제거하려 하겠지. 증거를 가진 유일한 증인이니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전장에서 수십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무력하게 갇혀본 적은 없었다.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전쟁을 해야지. 강민철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놈이 언론과 경찰이라는 총을 쐈다면 우리는 검찰과 국정원이라는 대포를 쏠 걸세. 자네가 가져온 저 장부. 저게 우리의 포탄일세. 그는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니 지금은 쉬게. 자네는 이미 할 만큼 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네의 이름으로 싸울 차례니까.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텔레비전의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 살인 용의자라는 낙인이 찍힌 자신의 모습을 노려볼 뿐이었다. 안가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윤서진은 쇠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꼴이었다. 강민철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안정을 명령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회복을 끝내고 전투를 갈망하고 있었다. 복구됐습니다. 이틀 뒤 강민철의 수행원이자 최고의 정보 분석가인 한 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서혁진이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내리치기라도 한 건지 물리적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데이터는 살려냈습니다. 강민철과 서진이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한 팀장이 파일을 실행시켰다. 이중 장부는 이미 분석이 끝났습니다. 정치권, 경찰, 시청 공무원까지 성남구시가지의 이너 서클이 전부 엮여 있습니다. 김경사. 그놈은 꼬리 중에 꼬리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서진이 모니터 속의 영상 파일을 가리켰다. 이것이 서혁진의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유서가 될 겁니다. 한 팀장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이 켜지자 서혁진의 사무실이 나타났다. 서혁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낯익은 얼굴. 태평동 모델하우스 개업식에서 그와 악수하던 그 김 의원이었다. 서 대표, 이번에도 화끈하게 밀어줘서 고맙소. 태평 3구역. 이거 하나면 내 다음 선거는. 허허 의원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우린 한 배를 탔지 않습니까? 여기 작은 성의입니다. 서혁진이 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각도와 음질. 이것은 몰래카메라가 아니었다. 서혁진이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해둔 고성능 녹화 장비였다. 다음 영상. 수정경찰서의 김경사였다. 아, 대표님. 그 놓친 내 김영수는 어떻게 할까요? 자꾸 와서 들어눕는데. 김경사. 내가 자네를 왜 앉혀놨겠나? 증거 불충분. 아니면 단순 투자 손실. 알아서 처리해. 귀찮게 하지 말고. 여기 애들 용돈이나 줘. 헤헤. 역시 대표님. 충성. 영상은 끝이 없었다. 시청 고위 공무원에게 개발 도면을 미리 넘겨받는 장면, 다른 조폭 두목과 이권 다툼을 벌이는 장면, 그리고 서진은 숨을 멈췄다. 영상 속에는 박준영이 있었다. 그가 서진의 정보를 서혁진에게 넘기는 장면이었다. 팀장님. 아니, 윤서진 씨는 괴물입니다. 정면으로 붙으면 안 됩니다. 하. 쥐새끼. 내가 나한테 그년 정보를 팔아넘기면서 그년 걱정을 하는 거냐? 아. 아닙니다. 다만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닥치고. 내가 말한 대로 함정을 파놓을 테니 그년만 정확히 유인해. 알았어? 내 가족들 빚더미에서 꺼내주는 건 나다. 그년이 아니고. 서진은 눈을 감았다. 박준영의 마지막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게 제 빚갚음입니다. 이 정도면 서혁진은 물론이고 성남시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습니다. 한 팀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강민철은 그러나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아닐세. 이 정도로는 몸통을 잡을 수 없어. 네, 실장님. 이 정도 증거라면. 이건 성남지청 검사 한두 놈, 경찰서장 하나 날아가는 걸로 끝날 걸세. 서혁진은 꼬리 자르기를 당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겠지. 그리고 몇 년 뒤 보석으로 풀려나와 다시 저짓을 할 걸세. 강민철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노리는 건 서혁진이 아니야. 서혁진 뒤에 있는 진짜 몸통일세. 이 모든 검은 돈이 흘러들어가는 마지막 종착지. 윤중령. 자네가 필요하네. 서진의 눈이 번뜩였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자네는 살인 용의자 아닌가? 강민철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서혁진은 지금 자네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네. 자네가 가진 증거가 진짜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자네가 가짜 뉴스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할 걸세. 서혁진에게 거래를 제안하게. 그날 밤 서혁진은 병원 특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팔에 감은 깁스는 쇼였지만 그날 밤 윤서진에게 당한 공포는 진짜였다. 그년 잡았어. 아직이야. 죄송합니다, 대표님.
서울 시내의 푼놈들 말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병신 같은 새끼들. 당장 찾아내. 그년 입 열기 전에.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서혁진. 서혁진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너. 윤서진. 시끄럽고. 내놈 목소리 들으니까 토할 것 같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내가 언론에 뿌린 기사 잘 봤다. 살인자라. 머리 좀 썼더군. 내년. 지금 어디야? 내가 내년 갈기갈기 찢어주길. 거래를 하자 서혁진. 뭐? 내가 가진 장부 원본. 그리고 내가 아주 소중하게 모아둔 그 영상 파일 원본. 이거 전부 넘겨줄게. 서혁진은 숨을 삼켰다. 영상 파일. 그것까지? 조건이 뭐냐? 돈. 그리고 내 고모님의 집. 그 계약 무효로 하고 원금의 10배를 보상해. 그리고 나. 살인 용의자 누명 벗기고 해외로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해줘. 서혁진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그년. 궁지에 몰리니까 돈을 요구하는군. 하긴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돈 앞엔 장사 없지. 하하. 윤서진 씨.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래. 좋아. 돈 얼마면 돼? 10억? 20억? 100억. 그리고 내 요구 조건들. 내일 자정. 태평동 모델하우스. 내 놈의 그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지. 내 놈 혼자 나와. 뭐? 미쳤어? 내가 거길 어떻게 혼자? 싫으면 말고. 이 파일들. 지금 당장 검찰청 특수부로 넘길 테니까. 내가 모시는 그 높은 분 성함까지 전부. 내일 자정. 100억. 그리고 내 놈 혼자. 내 조건이다. 전화가 끊겼다. 서혁진은 휴대전화를 던지며 미친놈처럼 웃었다. 멍청한 년. 멍청한 년. 지가 이긴 줄 알지. 그는 즉시 부하에게 전화했다. 내일 자정. 모델하우스로 그년이 기어들어온다. 이번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해. 건물 전체에 인력 깔아. 그년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직접. 서혁진은 몰랐다. 그가 지금 나누는 모든 통화가 강민철의 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있다는 것을. 안가에서 서진은 헤드셋을 벗었다. 놈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뱀을 잡으러 가야지. 그는 한 팀장에게 지시했다. 대검찰청 특수부, 그리고 경찰청 감찰과 합동작전 개시하네. 목표는 성남 태평 3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아닐세. 강민철이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거대하게 원을 그렸다. 목표는 성남 게이트다. 자정. 태평동 모델하우스는 불 꺼진 유령선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은 살기로 가득 찬 맹수들이 숨을 죽인 채 매복 중이었다. 서혁진은 3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탄조끼를 입고 권총까지 찬 채 서성거렸다. 왔어? 그년 왔어? 아직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방심하지 마.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야. 환풍구, 창문, 옥상. 모든 구멍을 막아. 서혁진은 그날 밤에 악몽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혁진이 기겁하며 총을 겨누었다. 누구야? 문 앞에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윤서진이 서 있었다. 피에 젖은 모습이 아니었다. 상처는 모두 가린 듯 검은색 전술 복장에 가까운 옷차림.
그녀는 양손을 들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약속대로. 혼자 왔어, 서혁진. 너 어떻게 들어왔어? 입구는 내놈 부하들이 너무 시끄럽게 숨어 있더군. 서진이 비웃었다. 그녀는 로비의 경비들을 피해 건물 외벽을 다시 타고 올라 이번에는 서혁진의 사무실과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 들어온 것이었다. 잘 왔다, 윤서진. 내년이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어. 서혁진이 총을 겨눈 채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전원 3층으로 집결. 그년 내 방에 있다. 순간 건물 전체가 요란한 발소리와 고함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어쩔 거지, 이 멍청한 년아. 서혁진이 승리를 확신하며 외쳤다. 가방 이리 내놔. 원본. 서진은 천천히 어깨에 맨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돈? 하하. 내년한테 줄 돈은 납덩어리 뿐이다. 서혁진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델하우스 전체에 전기가 나갔다. 암흑. 그리고 뭐야? 서혁진이 당황하여 총을 마구 휘두르려던 찰나 밖에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대표님, 밖에. 무전기에서 부하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찰 특수부 놈들입니다. 옥상으로. 쾅. 옥상과 1층에서 동시에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파열음이 울렸다. 서혁진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모델하우스 주변은 수백 명의 검찰 수사관과 경찰 특공대. 서혁진의 경찰이 아닌 강민철이 동원한가 개미떼처럼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그때 암흑 속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놈이 말했지. 여긴 내 성이라고. 서진이 야간 투시경을 내리며 어둠 속에서 당황하는 서혁진을 응시했다. 성에는 왕이 있어야지. 안 그런가? 내가 미끼를 문 게 아니야. 내가 문 거지. 서진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여 서혁진의 팔을 꺾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중장부 뇌물 영상. 그리고 방금 내 놈이 날 쏘려 했던 살인 미수까지. 축하한다, 서혁진.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완전 무장한 특공대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불 켜. 조명이 켜지고 서혁진은 팔이 꺾인 채 서진에게 제압당한 굴욕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과 마주했다. 서혁진. 성남 태평 3구역 사기 및 뇌물 공여,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들었다. 서혁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겼다. 아니. 서진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법이 이긴 거야. 내 놈이 그토록 우습게 알던 진짜 법. 다음 날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성남 게이트 특수부 전격 수사. 현직 국회의원 김모 씨 긴급 체포. 유령조합 사기 배후는 조폭과 경찰 유착. 전 707 특임단 윤서진 중령. 살인 누명 벗고 내부 고발자로. 서진이 안가에서 봤던 그 자극적인 뉴스는 온데간데 없었다. 강민철이 흘린 진짜 정보와 원본 영상은 언론의 방향을 완벽하게 돌려놓았다. 서혁진의 부하들은 물론 수정경찰서의 김경사를 포함한 부패 경찰들, 성남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김 의원까지 장부의 이름이 적힌 모든 이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체포되었다. 서혁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뱀의 소굴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며칠 뒤
서진은 고모 김영순이 입원한 병실을 찾았다. 고모. 김영순은 창밖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검찰이 서혁진 일당의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김영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서진아. 네, 고모. 고맙다. 고맙다, 내 새끼. 김영순이 앙상한 손을 들어 서진의 뺨을 어루만졌다. 서진은 그제야 자신의 뺨 위로도 뜨거운 것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모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아니다. 아니다. 고모는 울면서도 웃고 있었다. 10년 묵은 체증이 평생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서진은 고모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성남의 잿빛 하늘이 아니라 병원 정원의 푸른 나무들이 보였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강민철이 말했듯 이것은 더 큰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다. 서진은 그것을 직감했다. 석 달이 흘렀다. 성남 구시가지를 휩쓸었던 광풍은 법정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그 마지막을 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장 큰 법정. 방청석은 성남 태평 3구역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들로 가득 찼다. 잿빛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긴장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가장 앞자리에 예전의 넉나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김영순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윤서진은 법정 가장 뒤 그림자가 짙게 깔린 구석에 서 있었다. 피고인 서혁진. 판사의 낭낭하면서도 무거운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갈랐다. 피고인석에 선 서혁진은 석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기름지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모든 것을 비웃던 그 잔인한 눈은 공포와 체념으로 흐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범죄 집단을 구성하여 성남구시가지 일대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 꿈을 악용 천문학적인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판사는 서혁진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특수사기, 횡령, 배임, 뇌물공여, 살인교사, 범죄단체 조직.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매수한 공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인범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반사회적이고 악랄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김영순이 두 손을 모아 쥐었다. 주문. 피고인 서혁진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서혁진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김모 의원에게는 징역 15년을, 피고인 전수정경찰서 김모 경사에게는 징역 12년을,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무거운 형량이 차례로 선고되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한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다. 으아. 내가 누군데. 이게 다. 서혁진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발악했다. 김 의원, 당신이 나한테.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마지막 비명이었다. 하지만 법정 문이 닫히자 그들의 목소리는 완벽한 정막 속으로 사라졌다. 윤서진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원 앞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서혁진, 무기징역. 성남 게이트 주범들 전원 중형 선고. 피해자들이 변호사들과 함께 나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고모님, 심정이 어떠십니까?
기자 하나가 김영순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김영순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카.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서진은 이미 인파를 빠져나와 길 건너편에 서 있었다. 윤서진 씨, 이번 사건의 핵심 제보자, 성남의 영웅 윤서진 씨,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몇몇 기자가 그녀를 알아보고 달려왔다. 서진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옅은 미소로 고개를 숙인 뒤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의 문을 열고 사라졌다. 차 안에는 강민철이 앉아 있었다. 언론의 찬사. 이제 익숙해져야 할 텐데.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서진이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준영. 그자는 결국 사망했네. 강민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지막 순간에 자네를 도운 것은 참작되겠지만 그가 저지른 배신의 죄는 사라지지 않네. 그의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빚을 갚도록 조치했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배신의 값은 결국 죽음으로 치러졌다. 씁쓸한 뒷맛이었다. 태평동 모델하우스는 철거 명령이 떨어졌네. 서혁진의 모든 불법 재산은 환수되어 피해자들에게 전액 돌아갈 걸세. 자네 고모님도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으실 게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강민철이 작은 벨벳 케이스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대통령 표창일세. 용감한 시민상. 서진은 케이스를 열지 않았다. 공식적인 수여식은 자네가 원하지 않으니 생략했네. 하지만 국가는 자네의 용기를 잊지 않을 걸세. 윤서진. 강민철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가 가져온 그 장부. 서혁진의 영상 파일.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네. 차는 이미 서울 시내로 진입해 광화문의 거대한 빌딩 숲 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서혁진은 꼴이었어. 그에게 돈을 대고 그를 방패막이로 썼던 진짜 몸통이 이 나라의 심장부에 아직도 버티고 있네. 자네가 끝낸 것은 전투일세.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강민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군인이 아닙니다. 서진이 대답했다. 알고 있네. 강민철이 비릿하게 웃었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하네. 군인이 갈 수 없는 곳, 법이 닿기 힘든 곳, 빛이 들지 않는 가장 깊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는 서진에게 새로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명령이 아닐세. 자네의 선택이야. 서진은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평화로운 일상을 꿈꿨다. 하지만 고모의 절망을 마주한 순간, 그리고 서혁진의 그 오만한 웃음을 본 순간 깨달았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숲속에는 법의 울타리를 비웃으며 약자들을 사냥하는 맹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맹수들을 사냥하는 법을 아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서진의 눈이 다시 707의 중령 시절보다 더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강민철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환영하네. 윤서진. 그림자에 온 것을. 차는 광화문의 한복판,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멈춤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성남의 잿빛 하늘은 거쳤지만 서울의 하늘 아래에는 더 거대하고 검은 어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